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션은 특별 세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형태소 분석기 발현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개와 또 형태소 분석기 발현을 통해서 새롭게 논문을 작성하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 세션은 세 부분의 발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기 발현을 소개하고 또 이것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형태소 분석기 발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한 사례 발표를 우리 개발해 주신 윤기현 바이칼 AI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발언을 통해서 논문을 구성하신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한국방송학회의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 연대 최양수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형태소 분석기 발언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팀의 황재 과장님께서 말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팀 황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서 발제 토론해 주시기 전에 저희 뉴스 빅데이터 팀에서 작년에 개발을 하고 올해 2월에 공개를 한 바른 형태소 분석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예. 먼저 바른 형태소 분석기는 저희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옳다는 의미의 바른과 형태소를 잘 발라낸다는 의미를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21년도에 재단에서 언론사를 위한 언어 정보 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첫 해에는 이제 KPF 버트라고 해서 구글의 버트 모형을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저희가 이제 CMS라고 뉴스를 제작하고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비카인즈의 이제 기반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버트 모형을 좀 일부분 활용을 해서 형태소 분석기 바른을 이제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언론계 인공지능 서비스 촉진을 하는 기반 기술을 공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을 개발하는 과정은 총 7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를 했을 때 저희는 사업비가 총 2억 9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바이칼 AI를 선정을 했고 바른 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뉴스 데이터를 7,800만 건 재단 비카인즈가 보유한 199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당시에는 22년도까지 총 해서 7,800만 건을 학습 데이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언어 사전 80만 단어, 여기서 말씀드린 언어 사전은 비카인즈가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단어들을 다 사전화했습니다. 언어 사전이 80만 건 정도 됐고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말뭉치 1,500만 건을 학습 데이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정제할 때 비카인즈의 뉴스 데이터가 정제가 잘 되어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복 기사나 어뷰징됐던 기사들은 제외를 했고요. 939건을 확인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KPF 버트를 활용해서 그룹들을 좀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 있었는데요. 총 그룹을 나눠 보니까 12만 8천 개 그룹 정도가 나왔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또 문장을 700만 문장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추출된 것들에서 데이터에서 이제 모호성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모호성 데이터도 만 건을 이제 선정을 했고 그 학습 데이터로 지정을 해서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를 이렇게 학습을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했는데 연구자분들께서는 R을 많이 사용하시고 통계 툴로 KONLP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R에서 분석 가능하도록 저희가 바른 패키지로 바른 NLP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요새는 파이썬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파이썬 패키지 핍도 공개하고, 그리고 개발자분들도 프론트엔드에서 개발하실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도 그 패키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카인즈 언어 자원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발언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언론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유연하게 개발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 외에도 연구나 개발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기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께서 더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연구 결과나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챗GPT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챗GPT랑 그동안 비카인즈가 개발해왔던 방향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카인즈는 저희는 인코딩 쪽으로 뉴스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디코딩 쪽,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딩 쪽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런 학습의 길라잡이로 그 형태소 분석기가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지만 이렇게 발언을 언론 영역에 공개를 함으로써 재단은 플러그인 서비스를 앞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플러그인 서비스는 구글 크롬에서 익스텐션이나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연구자분들에게 맞는 패키지를 깃허브나 허깅페이스 이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은 이제 이런 대안들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 학습 데이터로 좀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과제도 있는데요. 발음과 KPF 버트를 기술을 개발은 했지만 깃허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활발하게 좀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활발하게 좀 쓰시지만 특히 언론계에서 더 많이 쓰셨으면 하는데, 저희도 통계를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좀 활성화되고 저희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좀 윤호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지만 우수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는 이제 언론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플로어에서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잘 귀담아 듣고 제가 비카인즈를 고도화하고 발음이나 KP 버트를 더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더 경청해서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발음뿐만 아니라 비카인즈 랩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연구자분들께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깃허브에서는 그간 저희 재단에서 사업화하면서 그 성과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의 기술들까지도 깃허브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카인즈뿐만 아니라 비카인즈 랩을 이제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비카인즈 랩은 비카인즈에서는 뉴스 데이터를 저희가 정해진 툴 안에서 분석이 가능하셨는데, 지금 비카인즈 랩에서는 그 툴 자체를 정해두지 않고 도커 환경 내에서 R, 파이썬, 자바 이런 환경 안에서 직접 데이터를 불러 들여오고 분석이 가능한 그런 환경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첫 시작이지만 좀 연구자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해주시고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로어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잘 경청해서 듣고 서비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적지 않은 시간에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아주 귀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연구자나 또 기자분들께서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같이 함께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태소 여러분 다 아시나요? 형태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뜻을 갖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소를 분석하는 이제 발언이 새롭게 개발이 됐는데, 자, 이 개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에게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활용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공동 개발해 주신 윤기현 바이칼 AI 대표님께서 형태소 분석기 발언의 활용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 언론지능재단과 이제 발언을 이제 만들고 공표하기 전부터 한 3년 동안 이 물건을 만지작을 했던 바이칼의 대표 윤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뭐 이 방송학회에서 이걸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생각합니다. 그 오늘은 일단 제가 매우 간략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이지만 그래도 저기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것의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략한 사례들, 또 뒤에 논문도 발표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라고 하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발언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이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재 부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소재 또는 부품에 속하는 그런 소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그 시각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래서 발언.ai라고 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이제 회사와 그다음에 언론인재단이 묶어서 발언팀이라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자세한 그 이제 문서들이 있고요. 이 문서들 안에 문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치를 하고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가 API 키를 이제 가입하시면 API 키를 발급해드리고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오류가 생기면 바로 패치해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0만 1000만 문장 정도 좀 처리를 했는 거로 지금 기록이 나오는데, 오류가 2건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한번 패치를 해드렸고, 아마 제가 오늘 세션 끝나고 서울 올라가자마자 다시 한번 또 패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설치는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눅스, 윈도우, 맥OS에서 다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요새 안드로이드 같은 거 다 암코어를 쓰거든요. 암코어. 그다음에 가장 널리 쓰고 있는 리눅스, 윈도우 다 이런 식으로 다 설치할 수 있게끔 패키징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좀 개발자들은 잘 아시는 도커라고 하는 환경에서 손쉽게 쓸 수 있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도커도 이제 암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그 보시는 명령어로만 치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그냥 간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용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우리 잘 보이지 않지만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설치 한번 해놓으면 윈도우 켜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해서 자기 윈도우 서버를 또는 이제 회사에 있던 큰 윈도우 백엔드 서버가 있으면 백엔드 서버에다가 설치해놓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도커 허브에 가보시면 도커에서 이제 새롭게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커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사실 제가 이미 그 기업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형태소 분석기를 최초로 봤을 때는 이제 애들이 형태소 분석기를 봤고, 이제 그 개발자분하고도 굉장히 친하긴 한데, 일반 전문가들이 쓰기만 쓸 수만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누구라도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커로 쓰시면 제일 좋은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웹 또는 웹 프로그래밍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형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성능 서비스 방법, REST, 뭐 gRPC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꺼번에 서비스 될 수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매뉴얼까지 동시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API 키를 발급하도록 했는데 API 키는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제가 지금 보니까 파이썬 사용자들이 제일 많고요. 파이썬을 사용해서 실제로 API 호출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데 기존에 이제 코어 NLPi라고 가장 널리 쓰고 있던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100% 호환이 되는데 맨 앞줄에 적혀 있는 요거만 한 줄 딱 바꿔주면 기존에 있던 코드가 거의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아까 이제 황재현 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외에도 현재 엘라스틱서치 플러그인을 만들어놔서 엘라스틱서치를 쓰시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 플러그인을 그냥 갖다 설치만 하면 저희 그 바로 엘라스틱서치 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이고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그 API 규격들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들 고급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비카인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이 형태에서 분석된 결과물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 스타일 UI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스탠포드 영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데 한국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한 방법 중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 되고 축약, 생략, 그 다음에 탈락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그 규칙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들을 좀 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담금질 했다의 경우에는 이 아시라고 하는 서나마라미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압축 저기 녹아 들어 있는 활용된 케이스죠. 이때 그 아스를 저런 식으로 위첨자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게끔 했고요. 이것들은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바로 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SVG 파일이라든지 PNG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살짝 좀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좀 집중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르는 그 서버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늘 서버가 실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API 키를 체크하고 문제 없으면 이제 응답을 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API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요청하는 문서인데 이제 개발해 보신 분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 안에 첫 번째 이제 안 보이네요. 이제 붙여쓰기 옵션, 그 다음에 띄어쓰기 옵션, 그 다음에 문장을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옵션, 그 다음에 사용자 사전은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전은 자기가 미리 등록을 해놓을 수 있고요. 임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PF, 또 방송학회 이런 방송 뭐 이런 식의 특정한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사전을 지정하면 내가 등록된 단어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박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굳어 있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 신박하다가 새로운 신추어일 때 얘를 새로운 형용사로 등록해 놓으면 이제 잘 분석이 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실은 신박하다를 예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저희가 그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저희가 형용사를 잘 분석해 주긴 하는데 일단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쓰기 같은 경우에가 한국에서 굉장히 좀 그 오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굉장한 수준으로 좀 높여서 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발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한국어 활용을 그러니까 다른 형태수 분석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저희는 이렇게 그 한국어 음절 단위를 음절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기반으로 해서 분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태 태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수 분석기의 가장 큰 핵심은 분절을 106가지 규칙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106가지 규칙은 지금 제가 다뤄본 바에 의하면 이 규칙을 벗어나는 한국어 활용 규칙은 없습니다.
그 한국어 활용 규칙을 제초에 만들어 주셨던 박진호 교수, 서울대 박진호 교수는 이제 한 210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6가지 규칙 정도로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재구성을 했고요. 이 규칙은 제가 만들면서 보니까 한국어가 굉장히 규칙적인 언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잘 녹여서 만들었고, 제가 두 번째로 심혈을 기울인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공학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불어 부어서 얼마 정도 정확도가 나왔어, 어떤 방법을 쓰면 정확도가 높아져, 이게 아니고 그거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도 해결 못하나 하는 데이터들이 보이고, 이것도 해결 못하는데 보니까 데이터를 좀 고쳤더니 잘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핵심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저희는 데이터를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고쳤더니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들을 이제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에서 트랜스포머 기술들을 제가 마지막에 적용을 했습니다. 요 기억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렵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요. 첫 번째 위에가 이제 그 분절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가 태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문장이 들어오면요, 문장을 다 음절 단위로 다시 쪼갭니다. 그냥 글자 단위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자 단위로 다 쪼개고요. 공백을 포함해서 쪼갭니다. 그 다음에 글자 하나당 정확하게 이제 태깅 번호를 붙입니다. 이게 이제 106가지 규칙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10도 있고 109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장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글은 106가지 규칙으로 전부 다 제가 분할을 하고요. 이 분할된 방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마워요 같으면 고맙 그다음에 어요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가 이제 워가 맙과 어로 이제 분할되는 요 규칙들을 제가 이제 찾아낸 거고요. 요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고마워요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다시 조합하게 되면 이제 정말 그다음에 공백 고맙 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국어의 규칙에 맞게 이제 분절을 다 시켜낼 수 있습니다. 이 분절 정확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 분절된 결과물은 정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그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특정한 그 숫자로 다 변환이 됩니다. 인덱스 값을 갖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다시 제2차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인코딩을 한번 더 돌리게 되면 형태소를 부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절과 형태 태깅이 이렇게 그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쓰기의 성능이 굉장히 높고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문장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핵심 코드는 바로 이쪽 106개 분절 규칙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106개 음절 단위 분절 규칙,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 형태 정보를 포함한 워드 인베딩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문장 단위로 다시 설명했던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106가지 규칙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활용, 탈락, 축약, 생략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를 예시를 좀 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자가 있어요. 실제로 잘 안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디에 사용하면요, 제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디킵니다 또는 뭐 일으킵니다 할 때 비읍니다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50, 실제로 그 세종말랑국지를 다 뒤져보면 총 53번 발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다 추적을 한 거예요. 세종말랑국지를 다 해봤더니 킵이라는 글자가 이런 형태로 활용되는 케이스는 총 53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 분석을 해보고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쿠키입니다. 요것에 이렇게 나오고 쿠키입니다로 되는 경우는 한 3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킵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나오는 킵 이렇게 단어 케이스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라오스 화폐 단위 킵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97번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쿠키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잘 분석을 잘 못 해내더라고요. 기존 형태에서 분석해도 그렇고 저희 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 데이터들을 굉장히 보강을 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외래어들 중에로 키로 끝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막심 고리키 그러면 키 이제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비읍니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곧 저희가 106가지 형태에서 분절 규칙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로 중요하고 굉장히 그 특이하고 접근한 굉장히 생소하지만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모양이 똑같지만 실제로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에서 특히나 이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음 이의 케이스가 아니고요. 동음 이 뭐라 그래야 이형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국이다 앞에 있는 국이라고 하는 어근과 그다음에 여기 뭐 농구 뭐 이런 배구와 같은 국이 이런 명사는 완전히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양이 같거든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전체를 다 조사해보면 약 1215개 정도가 실제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실제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른바 버트나 GPT류에서는 이걸 분할해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형태에서 분석할 때 이걸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이른바 형태 정보를 활용해서 인베딩할 수 있는 기법들이고 이렇게 인베딩하는 방법은 한국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띄어쓰기 붙여쓰기도 굉장히 잘 되고요. 제가 띄어쓰기 붙여쓰기는 원래 잘 된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고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보증하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진행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저희 거의 대부분 다 잘 해결해내고 아마 아마 꽤안 되는 경우도 발견하시겠지만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개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된 거는 단어 분리 기능이 이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예. 째면 5분 아마 단어 분리라고 하는 기능이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 단어 분리는 형태소 분석기가 지금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지금 47가지 형태소를 태깅하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너무 어학적으로 쓰고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측면도 약간 있고 연세대학교 김한샘 교수 같은 경우는 한 8가지로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약간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분절만 하고 난 결과물을 바로 출력해 드리는 건데 이것도 꽤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아마 그 뭐 LDA라든지 여러 가지 토픽 모델링을 할 때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고 있는 화면의 예시이고요. 이때는 형태소 태깅이라고 제가 출력하진 않고 힌트라고 해서 내 형태 태깅의 정보를 포함해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8가지 정도의 성분 태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이 정도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주진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사용자 사전을 보통 추가했는데 이제까지 사용자 사전은 거의 대부분 3가지 사전 즉 그러니까 그 인명 사전 이런 고유명사 그다음에 복합명사 그다음에 복합명사 분리사전 한국어에만 있는 좀 그런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만 보통 존재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동사사전하고 형용사사전을 추가했어요. 이유는 약간 어떻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동사사전과 형용사사전은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아서 거의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잘 발생하진 않습니다만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있는 우리말샘에서 미리 등록돼 있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 형태소 분석 태깅된 태그셋은 이걸 분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하고 하다, 되다 이걸 갖다 분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거 등록된 사전들은 단어들은 충분히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데이터 여러 가지를 추가 학습을 해서 전반적인 태깅 속도를 올려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호성 데이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모호성은 이제 그 겉모양이 똑같지만 실제로 형태의 태깅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이제 그 키위를 만들었던 그 이민철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이제 카카오에 좀 일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그 키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자랑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걸 보고서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좀 약간 줄여놓은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보실 때 뭐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글자가 총 몇 번 발생했는지 다 추적한 걸 제가 DB로 갖고 있어가지고 역으로 그걸 갖다 추적했더니 같은 모양인데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좀 얼마나 있는지를 다 까봤거든요. 그래서 세종말문출 다 까봤더니 지금 그리고 그걸 다 서울대 그 국문학 학생들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약 3만 5천 건 정도가 이제 제가 문장을 발라냈고 그 다음에 같은 표면형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8,200개 정도를 갖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데 틀다 같은 경우는 동이 트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턴온하는 이런 거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과 각각 다른 형태소 분석기랑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남들이 잘 보이지 않은 평가 매트릭인데 그 실제로는 저희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실제로는 저희가 한 91고 나머지 것들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몇 시간 좀 레귤라이즈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서술격 조사를 갖다 복원해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 이 능력은 제가 엄청나게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문장 태깅 정확도는 원체 좀 이렇게 남들을 좀 이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문장 내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케이스를 다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월등하게 성능이 좀 높게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현재 GitHub에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그 활용 사례는 지금 요거만 하고 제가 뒤에 부분 넘기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240건 정도 되고 현재 학원에서 삼성 사피라든지 그다음에 KT 얼라이브 쪽에서 에이블에서 열심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개 대학에서 지금 아마 강의에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엘라스티시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한국어 모호성 평가 데이터셋을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이제 관련된 논문을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어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이고 제가 언론이용재단과 저희가 직접 했고 실제로 형태소 분석기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건데 그 평가 셋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방송을 녹화로 보시거나 또는 현장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한국어 모호성 평가 데이터셋에 들어가셔서 오류가 있으면 같이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 그런 규약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오늘 발표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고성능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라고 했는데 앞에 초고성능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분석기와 그 기술의 차이 이런 것이 뭐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면은 여러모로 우리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발언을 사용해서 논문을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화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윤호영 교수님이십니다. 발언을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두 분의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윤호영 이화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또 토론을 맡아주신 언더스코어의 강태영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책임 연구원이신 전창형 연구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윤 교수님 그쪽에서 발표하실 건가요? 그럼 저희가 플로어에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네. 이화여대 유동혁입니다. 저는 최초 논문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써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고, 근데 정답이 이미 나와가지고 사실은 하다 이런 거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답이 나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공학적 입장에서의 정확도하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다 이제 공학적인 느낌에서의 되게 정확도. 또 한 가지 다른 게 순수 언어학을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산 언어학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 국어학자분들께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국어학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형태소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형태소의 성능이 좋다라는 것은 되게 좋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최적화된 형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저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우연히 영문과 출신이라 언어학 수업을 F를 받았다가 재수강을 해서 D를 받고 삼수강에서 C를 받아가지고 제가 3번을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언어학에 대한 약간의 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언어학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런 형태소 분석기의 형태소의 그 에피스티메이라고 그러죠. 음절 음소 단위로 정확하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러지만 그 국어학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사용자, 응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형태소 분석기가 가장 해줘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표제어를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형태소 분석기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고, 그런 스텝이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것과 나름 되게 좋게 잘 만들었다, 형태소 분석기가 정확하다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가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이고, 이 이야기는 이미 2000년이 아니죠, 1989년에 논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기술적 용이성하고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구현되어가는 경우는 가능한지 효율적인지를 따지지만 언어학 같은 경우는 정교하고 현존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인데,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정교하고 현존하는 되게 좋은 현존하는 형태소 분석기보다 더 정교하고 언어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기술은 표지어를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기는 어떻게 보면 전체 과정에서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형태소 분석기가 그 역할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106개의 규칙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형태소의 주부와 설부로 해서 내려가는 이 언어 트리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런 오류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쿠키입니다 하는 경우는 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사례가 적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잘 분석을 했지만 분석가의 입장은 그거 제외하고 다른 걸로 분석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00개쯤 있을 경우에 쿠키라는 경우는 뭐 100 몇 개다 그러면 대용량을 다르게 될 경우에는 쿠키라는 부분에 대한 성능을 잘 분석했다 해서 성능이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거는 사례가 별로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어차피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오버롤하게 나한테 가장 편리한 게 어떤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확성은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얼마나 그 소수의 소규모의 데이터 부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느냐에서 정확성이 크게 차이 날 텐데, 그 부분은 어차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인 이제 순수 언어학 하시는 분하고 전산 언어학 하시는 거고 사회학 하시는 분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언어학적 분석은 이게 가장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전산 언어학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분석의 성능 기준은 뭐 공학적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의 기준이 어디에 설정할 거냐에서 이런 공학적인 설정,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순수 언어학의 기준, 얼마나 정교하고 태깅을 얼마나 잘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그 얼마나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용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가 저의 평가 기점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 텍스트 분석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범위도 많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사회학에서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지금 5년쯤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됐는데, 문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형태소 언어, 아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삼수강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언어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 사실 사용하는 중에. 그 다음에 전산화와 컴퓨터 공학에서 어떤 식으로 형태 요소가 정교하게 됐는지에도 관심 있는 부분도 사실 별로 없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잘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른 말 말씀드리면 챗GPT가 어떻게 자연어 생성을 해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텍스트 만들어내는 관심이 없고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내가 쓰기에 편리한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태그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되게 뭐랄까요 중요한 부분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는 이겁니다. 러닝 가이드 앱이라고 나이키에서 러닝 가이드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와요. 가볍게 러닝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이키 런크치 아이린 코치입니다. 저희 오늘 세션은 스피드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신문 기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래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트랙 운동을 할 건데요 라든가 나이키 런클럽 코치 아이린입니다든가 세션은 이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걸 그냥 선택을 해서 임의를 했고요. 되게 많지 않습니다. 문장 이런 그러니까 뭐라죠 세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 세션이 24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장은 그보다 많을 수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콜앱을 활용했습니다. 콜앱을 활용했는데 콜앱도 그냥 저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 코드 그대로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 홈페이지에 그 바른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고 API를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문장을 넣었을 때는 이게 표제어라고 하죠. 러닝을 할 겁니다 했을 때 러닝을 잡아내고 할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썼을 때는 안녕하세요서부터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와 달리 안녕하세요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하가 나오는 VA로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안녕하세요 넣을 경우는 안녕 잘리고 NNG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 하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API를 썼을 때 콜에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뭐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게 궁금하고 어쨌든 저는 이 상태가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도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R도 있고 있지만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파이썬에 좀 익숙하거나 콜앱에 익숙한 수업에서 보통 콜앱을 활용해서 많이 가르칠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설정하고 가르치고 이게 할 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콜앱은 바로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하면 되니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콜앱이 디폴트가 될 거다. 수업에서 사용할 경우 범용성 쓸 경우 그러면 콜앱에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실제로 제가 그냥 있는 코드 그대로 활용해서 쭉 콜앱을 넣습니다. 콜앱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쭉 이제 여기다 문장도 그냥 거의 무식하게 파일을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쭉 했고 결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캡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태깅되어 있는 거를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제 R로 넘겨서 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연결망을 R로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안 하고 그래서 이대로 그냥 넘겨가지고 R로 넘겨가지고 했어요. 그 결과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든 코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홈페이지 R에서 했었던 그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까지 나오는 그 콜앱의 결과와 홈페이지에서 안녕 자르고 하 나오는 결과 왜 다른지도 잠깐 궁금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그렇게 나온 결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가요? 예. 저기 갑자기 보기가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결과에서 보면은 저기 운동을 할 건데요라고 했을 때 저기 콜앱을 좀 기준으로 제가 돌렸을 때의 기준을 보면은 약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발음 형태의 분석이고 이게 미캡인데 보시면 운동 NNG로 자르고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VB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붙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VB와 ETM을 같이 엮어서 한꺼번에 하는 반면에 발음 형태의 분석은 내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언어학자 입장에서 되게 맞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지고 음소를 나눠서 형태소의 가장 작은 형태 모피죠. 그거를 갖다 에피스템의 그걸 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약간 표제어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사회학자들한테는 되게 필요한데 소표제어 중심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듣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43개의 그 세션에 달린 걸 다 내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미캡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건 신문 데이터도 아니고 여러분이 학습하신 데이터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봤더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대부분 일반 명사와 동사에서 상당히 크게 많이 나더라.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세요, 할 건데요, 해주십시오, 뭐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문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거기서 포인트를 제가 봤을 때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10% 이상의 차이가
되게 생각보다 크리티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전미사, 수사 이런 거는 국어학자에서는 되게 중요한 형태소 분석의 성능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사실상 형태소 분석의 성능은 이 뒤쪽에서 판결나겠지만, 근데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뒤에 거를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제 저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여기 텍스트 분석하는 분들은 명사와 동사와 많이 나가면 형용사, 부사까지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차이가 진짜로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라고 봤을 때, 실제로 해서 해본 건 뭐냐면 단어 빈도와 그 다음에 연결만 구성하기, 그 다음에 이제 LDA 토픽 모델링을 실제로 이 차이를 놓고 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 다른지를 해봤는 결과에 보면은 사실은 빈도 차이 같은 경우는 상위 50건 중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명사 태깅에 관련된 사항들이 표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VB로 발음해서 VB로 했던 걸 같은 경우가 맥케벳 같은 경우는 이거를 NNG 플러스 V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그러면 미캡에서는 영서로 잡히지만 발음에서는 명서로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연결망을 구성했더니 연결망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연결망에서 단어들끼리 이게 상위 이제 그래서 그 거기 나온 단어들 한 상위 100 몇 개인가요? 하여튼 그걸 끊어내서 그걸 가지고 연결망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결망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 되는 단어들만 연결망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연결망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자세히 보자 해서 큰 군집, 이 짜잘하게 꼴려져 있는 단어들 제외하고 크게 미닝을 구성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런 이 얘기를 같이 할 경우에 요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단어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얘기할 때는 연결망이 되게 단어들끼리 연관관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어라 그러는데 코 오커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동사부에서 명사로 잡혔으면은 잡힐 단어들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나온 단어가 아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러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명사가 아니면 뭐 오늘 함께가 아니죠. 이거 명사로 얘기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하여튼 트랙 운동을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트랙 운동을 오늘 진행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진행과 트랙 운동이라는 단어가 묶여지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트랙 운동하고 진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차이가 나타나서 실제로 큰 군집만 봤을 때, 연결만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어느 정면에 그런 단어가 없는 경우, 동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진행이라는 경우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문장에서 진행이라고 한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쪽이라고 보면, 이쪽은 되게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뒤에 있는 해요 합시다라고 하는 그쪽 하다로 끝나는 부분에서 단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단어들의 연결관계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단어의 클러스터잖아요. 그냥 바구니에 단어가 얼마나 많이 같이 들어가 있느냐니까 그걸 가지고 라벨링하는 거니까 몇 개 단어 없어도 그 충분히 똑같게 되고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결망을 구성할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브리징하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브리징하는 단어들이 보통 서술부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 서술부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명사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언어학적인 게 아니라 명사 장태로 표제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가 다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죠. 브레이크다운 돼서 사실은 이쪽에서 진행돼야 될 많은 단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시장이 나오느냐, 민주주의가 나왔을 때 성장이 나오느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배분이 나오느냐,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똑같이 나오니까 다 나오는데, 뒤에 성장이 나오느냐 혹은 배분이 나오느냐 해서 성장과 배분이라는 단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미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공학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거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저희 입장에서 정확한 거에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배치를 다시 했더니 뭐 비슷합니다. 사실 예상한 대로 단어 몇 개 없어도 단어가, 그래서 이제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용량 데이터가 될수록, 분석한 단어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토픽 모델은 어차피 바구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단어들의 구성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라벨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거는 몇 개의 소수 이런 단어들, 브리징하는 단어들이 없어도 큰 문제 없이 주제를 해석해내고 라벨링할 수 있기 때문에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연결관계가 나올 경우에
브릿징하는 단어가 빠짐을 해서 연결관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게 신문 기사에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신문 기사에 나오지 않은 다른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는 형태,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지금의 형태 해석 분석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언어론, 의문론이잖아요. 근데 화형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 이렇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제 이걸 설명하는 때 저희 같은 사회과학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홈페이지에 갔더니 공학적 입장에서 되게 좋게 만들었고 정확도가 뛰어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형태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NNP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NNG와 이게 술부와 주부가 나눠져가지고 언어 추리 내려가 첨스키 레벨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단어 차이가 나서 태그가 정확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텍스트 분석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하다와 그다음에 순수 언어학적에서 정확하다는 게 실제 활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단어 인베딩을 통해서 형태에서 분석기를 만들었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는 이제 텍스트 표절을 가지고 단어 인베딩을 할 건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릿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되면 이 단어 인베딩의 벡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완전 텍스트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고급 분석을 했을 때는 완전 다른 의미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금 홈페이지 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발언 형태에 비해서 미카에 비해서 발언 형태가 얼마나 정확한가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태그를 얼마나 잘했냐의 얘기잖아요. 얼마나 분석이 다른가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필요해야 되는 거고, 고급 분석에 대한 연구 더 진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테마이제이션이나 레마타이제이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처럼 데이터를 던지게 되면 사람들은 안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테마이제이션과 레마타이제이션은 지문적으로 기본 뭐 KO, NLP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의 것들이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같이 그 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제가 트리밍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귀찮거든요. 사실 귀찮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성능이 뭐 그러니까 70%하고 90%하고 사회과학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밑부분에서 정확성이 얼마나 어미 변화와 어절 변화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고 신조어를 얼마나 잘 했느냐인데, 과연 신조어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거고, 신조어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조어를 단어로 정의해놓고 한꺼번에 바꿔놓고 분석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우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신조어를 확률적으로 얼마나 잘 구분하냐.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소위 NLP 같은 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걸 안 쓰고 뭐 사람들이 소위 NLP를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학습을 해서 그게 아니라 큰 차이가 없다. 사람 입장에서는 러프하게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또 그런 부분을 더 잡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앞으로 변명성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스타트업에서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챗GPT나 AI 그 무슨 챗봇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맥락을 이해하고 하려면 이게 신조어인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쿠키인지 아니면 그냥 킵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계약을 킵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건지, 쿠키가 되는지 중요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이러니까 당연히 어절과 어휘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신조어인지 아닌지 아는 것들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텍스트를 구분해서 그 러프하게 나머지 사항만 가지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범용성을 확대하려면 학자와 엔지니어 사이 사용자 요구나 활용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현재 스타트업 비즈니스라든가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다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트랜스포머를 비롯해서 버트를 통해서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기 잘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댓글을 분석하고 이런 경우에 사업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홈페이지를 가거나 봤을 때 여전히 UI가 GitHub나 이런 건 되게 개발자 중심이라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도커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도커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갔더니 이제 API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컴퓨터에 설정 바꿔야 되고, 이거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콜앱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홈페이지 같은 데 소개를 할 때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너무 약간 개발자 중심의 UI이고 UX이고 설명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 대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늘려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정확하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발음 형태소가 아무리 정확해도 이미 다른 형태소를 하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콜앱이라든가 코드라든가 활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표제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왜 바꾸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사용한 연구도 많아져야 되고 저변도 확대되고 논문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활용하기 편하게 공학적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갈 수 있는 파이썬 무슨 모델 파이썬 이런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거 연구전에서 되게 잘 만들었구나, 되게 정확성이 높네, 그렇군 하고 딴 데 가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잘 만들었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신 말씀이 더 많으실 텐데 시간의 제약상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능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또 우리 토론을 위해서 중요한 이슈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호영 선생님 발표 자체에 대한 토론보다는 저도 이 발언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들, 왜냐면 윤호영 선생님 발표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다뤄져서 그 관련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아까 발표에서도 이미 충분히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기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실제 개발 혹은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속 언급이 된 메카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 나온 지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카카오보다도 오래됐고 당연히 성능도 뭐 카카오 형태소 분석기보다도 낮죠. 근데 그럼에도 이게 현장 서비스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C++ 개발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지 않고 이미 그 임기점은 넘었으니 이 정도면 그냥 빠르고 쉬운 걸 편하게 쓰는 게 좋지 않아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어학적인 성능 이슈가 좋은 그 퀄리티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용 레벨에서는 그게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서버를 띄워야지만 지금 이거를 적용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형태소 분석기들은 로컬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다 돌리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뭐 메카비든 뭐 카카오든 뭐 코모라니든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처음에 뭐 스타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야지 바로바로 그냥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른 형태소 분석기의 방식은 뭐 서버를 따로 띄우고 그거를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바른을 향후 이용할 타겟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윤영호 선생님과 아예 반대 의견인데, 그러니까 크게 텍스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적인 연구들, 뭐 인과 추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뭐 IT 업계에서 공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공학적인 소위 뭐 예측적인 모델링,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텍스트로 분류하고 정답 맞추고 뭐 아시는 뭐 GPT처럼 이렇게 언어 생성하고 이런 데는 더 이상 형태소 분석 개념이 애초에 쓰이지가 않은 지가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요한 거는 뒷단 모델단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형태소라는 개념을 안 거치고 그냥 거기는 뭐 BPE, 그러니까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해서 토큰만 뽑아내서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을 활용할 사람들은 99%다 연구자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를 막 거쳐서 활용하고 이런 식의 장치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런 게 편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이걸 쓸 사람들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자체가 어필할 타겟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뭐 저도 되게 중복되는 의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연구 목적인 사람들이 형태소 분석기 할 때 뭐가 중요하냐? 뭐 대부분 세 개죠. 신조어 외국어, 그다음에 뭐 명사, 뭐 동사 이런 거 수출을 잘 하냐. 근데 만약에 그랬을 때 바른 형태소 분석기가 획기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는 한 사람들이 경로 의존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도입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이후에 해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창영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창영입니다. 오늘 황재 과장님, 윤기현 대표님 그리고 윤호영 교수님 발표 모두 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이 발음 분석기를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용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윤호영 교수님께서 직접 기존 모델과 비교를 통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활용 경험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아이디어 얻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윤호영 교수님께서 당연히 분석 데이터를 뉴스 기사를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이키 러닝 클럽의 러닝 가이드 분석하셔서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께서 러닝 매니아셔가지고 아마 그 기억이 떠올라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고요. 그 지금 이제 기술적인 공학적인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요. 재단에서 작년에 이제 버트를 개발한 데 이어서 올해 이 형태소 분석기 개발한 모델까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학계에서 업계에서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 등을 중심으로 좀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GPT를 들은 게 한 3, 4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좀 늦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GPT-2부터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또 오픈 AI, 챗 GPT로 인해서 갈수록 언론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나 적용이나 필요성 증가하고 또 언론계에서도 좀 많은 압박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년 재단 버트부터 해서 올해 이런 분석기 개발이 좀 많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적극적인 도입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벌트나 GPT나 언어 모델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뉴스 기사 데이터 비중이 크지 않아 가지고 언론계나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단이 2년 연속 발표한 이런 언어 모델들을 통해서 한계가 많은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특히 언론계 영역에서 이 형태소 분석기나 언어 모델들을 잘 활용하면 저널리스트들의 과업이 상당 부분 줄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사를 자동으로 요약하거나 댓글을 관리하거나 또 오탈자나 비문을 교정하거나 또 비슷한 주제들의 기사를 묶어준다거나 또 외신을 자동으로 번역해준다라든지 이런 실무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단 측에 궁금한 게 지금 2년 연속 언어 모델을 개발했는데 또 좀 더 고도화된 모델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맞춤법 검사기인데요. 기사의 문맥이나 그 문장의 의미를 고려해서 맞춤법 검사를 해준다든지 또 단어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모델인데 문장을 입력할 때 그 앞뒤 맥락을 이제 계산해서 해당 지점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추천해주는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뉴스 댓글에서 또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검출해서 순화시켜주는 모델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그 윤호영 교수님 발제에도 감성 분석 그 해주신 것처럼 관심 있는 이슈를 다룬 기사들의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논조를 파악하는 모델 같은 것도 큰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어 감성 사전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후에 이런 사업들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 지금 재단에서 뉴스 리터러시용으로 뉴스 알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한 2년 3년 전에 들었던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을 고도화하는데도 본 분석기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 알고 시스템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신기하고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 포털에 있는 언론 기사를 입력하거나 또 기자들이 직접 송고하기 전에 기사를 그 시스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면 거기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서 뉴스 품질을 측정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언어 모델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분석기를 적용하면 뭐 시스템 개선과 고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이런 2년에 걸친 또 앞으로 하시는 모델 개발들이 언론계 현장이나 학계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언론 현장에서 지금 이 바른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스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 카테고리를 통해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언론인 대상으로 재단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되게 좋게 개발이 됐지만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막막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들 많이 전파해 주시면 관심도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의 교열이나 교정을 자동화한다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기사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관련된 연관된 통계나 사진이나 그래프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인포그래픽을 생성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언론인들이 보다 더 심층적인 기사를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버트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논문 쓰는 분들이 아주 일부고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파이썬이라든지 R과 같은 분석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는 이제 뭐 개인의 몫인데 이런 버트 모델이나 형태소 분석기나 이런 거를 자기 전공 분야의 관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별도의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활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선 이렇게 시스템을 제공해 주시는 것 외에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기
계신 윤호영 교수님 뭐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갖고 계신 아이디어라든지 또 직접 이용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동료 연구자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재단과 학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말씀인데 저는 제가 20년도에 박사 논문을 그 네이버 기사에 있는 이제 인물 사진을 다크롤링을 하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이모션 API를 가지고 감정 점수를 산출해서 그게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 박사 논문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20년에 그걸 썼지만 18년도까지는 R이나 파이썬을 전혀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19년도 연초에 학회에서 마련해준 교육 프로그램 그 R 교육 특강 거기에 들으면서 그때 이제 강사님이 윤호영 교수님이셨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됐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관련된 연구들에도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동료 연구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R을 쓸 수 있고 파이썬을 쓸 수 있지만 좀 더 그보다 깊이 있는 이런 분석기의 의미라든지 벌트의 활용 가능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비카인즈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연구자들과 언론인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좀 생산적인 2차 결과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의 토론자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의 있으실까요? 예, 먼저 예, 하시죠. 뭐 마이크 필요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토픽 모델링 연구를 시계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형 데이터를 쓰지 않고 거의 비정형 데이터,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 글들을 긁어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사전 등록이거든요. 뭐 아까 신조어라고 하는 포함되는 거 안에 비속어도 들어가고 맞춤법이 트위스팅된 그런 비속어들도 많은데 이걸 쓸 때마다 저희가 항상 너무나 눈도 썩을 뿐만 아니라 가끔 이걸 위키피디아처럼 실시간으로 사전 등록하는 거를 프로그램 내에서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도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직접 프로그램을 까는 거랑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하는 거를 하시니까 저희가 원래는 코엔엘파이 썼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키위를 또 공교롭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분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찍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분리되기 어렵잖아. 이로 따로 분리되거나 모델링 LDA 돌리면 찍으로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이찍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거는 뭐 편향 없이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그 비속어 내지는 부르는 별칭이 저희가 본 것만 해도 80개가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사전 등록들을 좀 형태소 분석기를 운영하시는 곳에서 오픈되게 좀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면 저희가 좀 더 분류해서 쓰기가 덜 고달프지 않을까 할 때마다 등록하는 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세 분의 발제자님들께서 좀 플로어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각자 뭐 1, 2분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어떻게 우리 윤 대표님이 벌써 말씀하십니다. 네, 그 일단 몇 가지 그 뭐 사용해 보신 소감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플로어 계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용자 사전에 관련되는 측면은 이제 저희 형태소 분석기에도 이제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다 API로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API를 콜하면 사전이 한번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된 사전은 그 레퍼런싱, 그러니까 내가 사전을 한 10개, 20개 이상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전을 쓰겠다, 저 사전을 쓰겠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사전에서는 잘 됐다, 오늘 사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웹 서버로 만들어 놓은 거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입견일 것 같고요. 서버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약간의 하나의 허들인데 실제로 서버로 만들어야만 훨씬 더 값어치 있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속도 문제는 사실은 이제는 맥캅은 이게 그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뭐 민족주의자는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어에 맞게 만들어 놓은 그 형태소 분석기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맥캅을 가지고서 이 비교를 한다라는 건 솔직히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았고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키위 정도를 가지고서 비교를 했다거나 또는 요 정도 했으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맥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약간 좀 예, 뭐라 그러나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교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 좀 사실관계를 밝혀드릴 필요가 있을 건데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2.0.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모델을 약간 경량화 시켰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습되는 것들이 새롭게 안녕하다가 이제 저기 회용사로 잡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예. 그거 만약에 하다 되다가 만약에 정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기능에서 하다 되다를 갖다가 그 자동으로 그 우리말 셈을 참고하지 않고 로 레벨에서 그냥 분리선할 수 있는 구조도 제가 옵션으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충분히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영 교수님 말씀. 예. 사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업을 잘 수행하셨죠. 예, 오늘 나온 얘기는 사실 과업하신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그 강태영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혀 다른 입장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저는 특별히 다른 건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정찬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감성사전 그 다음 퀘스트로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퀘스트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갈수록 이제 다음 레벨은 텍스트 분류인데 텍스트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거 감성과 관련된 부분이 여태까지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실 심지어 지금 군산대 그게 2,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지금 해서 약간 감성 분석 물론 강태영 선생님께서 감성 분석 열심히 하고 계시고 모델링 하셔가지고 확률 분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멀티 레벨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후속 연구 모델 관련해서 우리 황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실까요? 네, 오늘 플로어에서 주신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사회자분은 그 발제자분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감성 사전은 지금 현재 비카인즈를 통해서도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80만 단어 정도가 되는데 군산대 그 감성 사전처럼 척도를 만약에 -2에서 +2까지 군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척도 개발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척도 개발을 앞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정교하게 척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신조어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원을 투입해서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있는데 이번 그 발은에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플로에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신조어도 개발 더 잘 수집을 하고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 표제어 쪽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일 그 사회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중심화 아젠다가 있는지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비카인즈도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개발사의 기술에 의존해서 비카인즈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형태성 분석기 발현을 통해서 명사나 어떤 저희가 원하는 품사를 정확하게 추출을 해서 오늘의 이슈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을 오늘 개선사항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호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저는 아직 학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서 R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R이나 파이썬. 근데 콜앱도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콜앱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 주셔서 그걸 디폴트로 해서 좀 더 개발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발언이 많이 우리 좀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홍보가 돼서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특별히 만든 세션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발제와 토론해 주신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